그러면 경제, 사회, 문화 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터 봐야 되는데 전 근대 사회, 근대 이전 사회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토지 제도, 또 하나는 수치, 세금 걷는 제도예요. 토지 제도와 수치 제도를 보면 전 근대 사회의 경제의 대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토지 제도부터 좀 보면 혹시 기억나요? 통일시대 때 토지 제도 있었죠? 녹읍이라는 거 있었죠? 관리가 월급으로 대신 받는 토지였었죠. 토지 제도. 고려 시대에도 있었죠. 태조 때만, 왕거 때만 운영됐던 역분전이라는 전지라서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받는다고 해서 전시과라고 불렸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에 건문 세족 때문에 토지 제도가 어려워지자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손에 의해서 새로운 토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 앞서 봤었던 바로 과전법이라는 토지 제도였어요. 과전법. 자, 그래서 과전법이 쭉 조선 초기에 처음 시행됐던 토지 제도입니다. 과전법. 이 과전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 제도였어요. 우리 이거를 수조권이라고 부르는데 2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수조권.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수조권이라고 불러요. 땅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의 일정 부분, 보통은 10분의 1을 농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수조권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수조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월급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화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화폐를 못 줘요. 그럼 뭘 줘야 돼요? 현물을 줘야겠죠. 그 현물이라는 것은 주로 쌀과 같은 곡식이 될 텐데, 이 곡식을 주면 되는데 이 곡식을 주기 위해선 쌀을 월급으로 주기 위해선 교통이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중앙정부가 전국에 있는 토지에서 곡식을 세금으로 수취한 다음에 그중 일부분을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거죠. 고려시대도 그래서 직접 곡식을 주지 않고 토지를 나누어 줬던 거고, 조선시대 역시 직접 곡식을 주지 않고 토지를 나눠주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들한테, 신진사대부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계속 관직에 있지 않고 있다가 은퇴했다가 다시 관직에 진출했다가 은퇴했다, 이런 걸 반복하거든요. 과전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신진사대부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과전법의 특징은 전직관리와 현직관리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관리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 그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한 40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장성하기 전에 또는 부인만 남겨놓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신진사대부 양반들의 가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들한테도 지급하지만 일정액은 관리가 죽은 다음에도 지급이 돼요. 그게 뭐냐면 부인들에게 몸을 지키라고 지급하는 수신전이라는 토지도 있었고, 또는 부모가 모두 죽고 나서 이 신진사대부의 자손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직 관직에 들어서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월급을 받기 전에 굶어 죽지 말라고 출양전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지급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도 지급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관리가 좀 수월하도록 과전법을 모두 다 전국 곳곳에 지급했던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 한해서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 원래 과전법은 관리가 일하는 대가로 받는 월급인데 일을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직관리를 줬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손에게 세습이 되겠죠. 물려줄 수 있겠죠. 실제로 수신전, 출양전까지 있으니까 계속 세습이 돼요. 이게 처음엔 상관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눠줄 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당장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결국 세조 때가 되면은 더 이상 전직관리, 현직관리, 수신전, 수양전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이제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고 수신전, 수량전을 모두 폐지하는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하는 토지제도가 시행되니 그 토지제도가 직전법이에요. 과전법에서 시작해서 직전법으로 세조 때 바뀌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토지제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면 명종 때까지만 지속이 될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중간중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듯이 과전법이나 직전법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과전법, 직전법 모두 관리에게 월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토지라는 점입니다. 10분의 1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분의 1이 한결같지 않을 수 있어요. 토지의 질에 따라서 매년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세금의 양도 달라져야겠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유교를 많이 공부했다고 했죠. 과거 중국의 고사 기록을 찾아봤더니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면 토지의 질에 따라서 또는 매년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의 양을 차등 있게 주도록 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제도를 보통 우리가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근데 실제로는 공법이라는 음식보다 뭘 많이 쓰냐면 토지의 질에 따라서 토지에 따라 나눈다. 나눌 분 몇 등급을 하냐면 6등급을 나눈다. 전분 6등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년 이거는 이제 한번 토지의 질이 정해지면 쭉 가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번 정할 때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매년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매년 나눈다. 몇 등으로? 9등으로 나눈다. 그래서 연분 9등법이라고 보통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세금을 조선시대는 결이라는 규모의 토지 단위를 썼는데 1결이라는 토지당 세금을 농사가 잘 안 된 시기에는 4두, 4대 정도를 내면 됐고 농사가 잘 될 때는 20두 정도를 내면 될 정도로 차등 있게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했던 것이 연분 9등법, 바로 공법이었어요. 자, 이 공법이 쭉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토지를 받는 제목은 이름은 과전법, 직전법인데 농민들이 일부의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토지에는 정부에 조세를 납부를 하지만 국가 소유가 아니라 국가가 월급으로 관리에게 준 토지에는 지금 그 관리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연분 9등법에 따라서 어떤 때는 1결이라는 토지당 4두씩 또는 20두씩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받는 토지는 큰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지금 이 직전법이나 과전법으로 받았던 토지는 가만히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월급으로 받는 토지입니다. 관리 입장에서는 매년 풍년이면 좋아요, 흉년이면 좋아요? 당연히 풍년이면 좋죠. 그래야 본인의 소득도 많아질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나쁜 관리면 무엇도 가능하냐면 매년 풍년이라고 말하면 돼요. 자기가 가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흉년이다 할지라도 야! 풍년이야! 라고 주장하면 자기는 양반이고 농사짓는 농민은 자기보다 신분이 못하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풍년이라고 주장하고 농사가 완전 망해서도 20두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성종이에요. 이제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농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풍년이고 흉년이고 조사하는 것을 과전을 받았던 토지를 받았던 관리들이 하면 안 되고 중앙정부의 관리가 조사한 다음에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청에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겠다라고 해서 성종 때는 관수, 관급제가 이루어집니다. 관청에서 수취하고 곡식을 걷고 관청에서 관리들한테 지급 나눠준다라고 해서 이름이 관수, 관급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결국 관청에서 곡식을 거둬서
관청에서 관리들한테 곡식을 놔라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잠깐만 수조권을 지급했던 목적이 뭐였지? 수조권은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농민들한테 곡식을 수취해가지고 나눠주기 힘드니까 그냥 땅덩어리를 줬던 건데 이제는 그 땅덩어리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명종 때가 되면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아, 이래서 토지제도라는 것이 조선 명종 이후에 아예 사라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관리들은 월급을 뭘로 받았겠어요? 녹봉이라는 이름의 쌀을 월급으로 받게 돼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조선 초기에 전기에 토지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지제도랑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경제 주제가 있다고 했죠. 바로 세금을 걷는 제도, 수취제도라고 하고 이 수취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거의 흡사합니다. 혹시 기억나요? 세금을 걷는 세 가지 제도 고려시대 때 첫 번째 조세, 두 번째 공납, 세 번째 군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같은 경우는 기준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뭘 받냐면 곡식을 세금으로 받는, 수취하는 것, 세금으로 걷는 것이 조세라는 세금이고 공납은 기준이 가호, 집이죠, 집집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재산과 관련이 있었어요? 없어요.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조세뿐입니다. 토지가 얼마큼 많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니까. 반면에 공납, 뒤에 볼 역은 재산과 관계가 없어요. 공납은 각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은 뭐냐면 무엇을 납부하냐면 보통 특산물로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산물을. 마지막 역은 이제 군역이 대표적인데 군대를 가는 거죠. 군역 있었죠. 양이 개병제. 실제로 군대를 가지 않고 조선이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대신에 돈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물질에 해당한 옷값, 군포를 납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군역의 기준점은 성인 남성이에요. 그래서 각 집마다 성인 남성, 정남이라고 불리는 정남, 양인 남성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이 몇 명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래는 직접 군복무를 해야 되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고 군포라는 것을 납부하게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노동력을 직접 부과한 세금이었는데 근데 조선 중기로 지나가면서 전부 다 이 세 가지 세금제도가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때문에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에 크나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중요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조세 공납역 있나 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조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걷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아까 1결이라는 토지제도 단위를 쓴다고 했는데 1결이라는 토지에서 수취되는 곡식의 양이 약 300두 정도 된대요. 기존에는 고려시대까지도 계속 세금을 어느 정도 걷으면 1결이라는 토지당 30두 정도씩 세금을 냈대요. 10분의 1이니까 좀 많은가 봐. 아주 기준을 굉장히 농사가 아주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삼았나 봐요. 실질적으로 좀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 때문에 그것의 기준점이 바뀌었던 것이 연분 구분법이에요. 4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 후기의 영정법이라는 세금제도가 나올 거고 아주 더 큰 문제는 바로 공납이에요. 공납은 각 집집마다 특산물을 납부하는데 이 특산물 납부 방식에 중간에 부패한 관리들이 예를 들면 형님 같은 사람들 또는 그와 합작한 수령 같은 사람들 또는 중앙관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연결이 돼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인을 통해서 대납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방납이라고 해요. 상인을 통해서 대신 납부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가격의 몇 배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큰 폐단이 생겼고 이 폐단을 수정하기 위해 조선 후기가 되면 대동법, 그 유명한 대동법이 실시가 됩니다. 바로 공납에서 발생한 문제점이었고, 세 번째, 군역은 원래 본인이 직접 군대를 간 건데 군대를 너무 가기 싫어요. 지금도 모두 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이 당시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로 보내거나 대립이라고 부르고, 또는 군포를 관청이 납부하고 군대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방군 수포라고 부릅니다. 써놨죠? 학습지에. 대립, 방군 수포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에 균역법이라는 제도가 실시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토지제도와 세금제도 받고, 그 밖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농업, 상업, 수공업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먼저 농업은 농업 너무 잘 되는 사회예요. 써놨지만 농본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본주의 정책이 나타나요.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 수능특강 48쪽 하단에 보면 자료 플러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은 농업을 아주 강조했던 사회구나, 농본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상업은 좀 억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이 조금씩 발전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서울에 있는 지금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있는데 알죠? 광화문 앞거리 그쪽에 있었던 유명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전. 그러니까 항상 상점을 만들어 놓고 궁궐과 관청 앞에서 시장이 열려요. 그들을 시전상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전상인이 유기전, 그러니까 6가지 물품,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이런 것들을 판매하던 유기전이었는데, 관청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시전상인들한테 야, 너네 국가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너네가 가지고 와. 대신 우리 국가는 너네들한테 혜택을 하나 줄게. 그 혜택이 뭐냐면 독점 판매권이에요. 적어도 4대 문화, 바로 서울 안, 한양, 도성 안에서는 이러한 물건들은 너네만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부여합니다. 이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면 난전은 지금부터 따지면 그냥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금난전권이라고 부르는데, 금난전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 받았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난전권이 조선 후기에 없어지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금난전권이 생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장시도 만들어집니다. 15세기에 등장해서 16세기에 장시, 거꾸로 말하면 돼요. 시장. 전국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도 조선 전기에 볼 수 있는 상업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를 쭉 봤고, 다음 사회를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바로 토지제도와 세금제도, 수치제도였다면, 사회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제도예요. 어떤 신분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크게 4개 계층: 양반, 중위, 그리고 상민, 천민, 이렇게 4개 신분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양반부터 상민까지를 양인, 양인 계병제, 자유민, 양인인 거고, 천민이 바로 부자유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법도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양반과 중위까지는 그나마 지배층이었고, 상민, 천민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 피지배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먼저 양반은 조선 사회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험도 얘네가 보고, 많지 않았다는 음서도 얘네가 봅니다. 관직도 얘네가 받겠죠. 이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습니다. 토지, 일을 하는 대가, 과전도 양반들이 받고, 또는 나중에 녹공도 양반들이 받아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반, 조선사회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앞서 정치면 얘기할 때 주제가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반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람들은 중인들이에요. 일반 농민들,
상민들은 아닌데 양반들도 아닌 사람들. 자, 누가 있냐면 고려 시대에도 있었죠. 중인이라고 불렸던 서리, 향리 등등의 기술관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서리, 향리 등의 기술관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독특하게 기술관만 있지 않고 또 하나의 계층이 중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양반인데 양반의 자식인데 그냥 자식이 아니고 양반 본처 말고 첩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면 서어리라고 해요. 원래 양반의 자식이면 양반이 돼야 되는데 조선사회는 엄격하게 최고위 신분층이었던 양반의 숫자를 일정 정도 유지하고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첩의 자식들을 조금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 차별로 인해서 바로 서얼이라는 특별한 신분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양반의 자식이지만 양반 신분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서얼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홍길동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반 첩의 자식이다 볼 수 있고 우리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는 수능특강 49페이지로 보면 중간에 자료 플러스에 서얼에 대한 차별이라고 되어 있어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상민 있고요. 상민,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등등등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다가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 바뀌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신량, 역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량, 역천, 신, 몸은 양인인데 하는 역할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관청에 가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매를 때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나졸이라고 하는데 이 나졸들이 양인이지만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천한 일을 해 신량 역천으로 보는 사람이고 또는 조선시대의 그 통신제도 봉수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봉수대에 불을 붙이는 사람을 봉수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도 신량 역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천민, 부자의 이름이면서 사실상 자유가 없는 이 사람들 대다수가 노비예요. 근데 이 노비는 재산으로 관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비를 가축처럼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매도 할 수 있고요, 세습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증여,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여겼던 노비가 있는데 조선은 특히 이 세종 때 이후부터 노비의 숫자를 좀 많이 유지하고 싶었나 봐요. 원래 노비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많이 노비가 되고 또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채무에 의해서 노비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노비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노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최고위층인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숫자가 줄면 본인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노비를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노비로 만드는데 문제는 노비의 숫자를 일정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식도 무조건 노비로 만드는 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일천즉천이라고 해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즉 천민이 된다.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다. 라는 일천즉천이라는 제도가 운영됐기 때문에 조선은 약간 까다로운 굉장히 완고한 신분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화 남았는데요. 문화적인 내용은 사실은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뭘 다루냐면 그러면 천상연차 분열지도 같이 아니면 세종대 혼인상리 역대국도지도 그리고 세종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학 기술들. 자, 그래서 문화에서 딱 끼어서 하나만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이황과 이인은 좀 따로 떼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에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 성리학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리학을 조선 성리학으로 확정시켜놓고 이렇게 정착시키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이황과 이입니다. 원래 본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기다가 화면에다가 TV 화면에다가 1000원과 5000원짜리 딱 보여주면서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자 어쨌든 이황과 이이가 있고 한 이황이 20년 정도 선배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먼저 이황의 경우에는 이거 아마 2학년 때 윤리와 세상을 배웠던 사람, 동양 철학을 배웠던 사람들 이해할 텐데 동양 철학에서는 리와 기라는 것으로 막 설명을 하거든요. 형이상학, 형이하, 눈에 보이고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것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 보는데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잖아요. 보통 이황은 리를 강조했던 주이론자고 이는 기를 강조했던 주기론자. 불러서 이기, 이발, 일도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는 없고 딱 봤을 때는 이황은 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도덕적 이상주의자라고 표현해놨죠. 반면 이는 현실을 좀 더 보는 사람이에요. 현실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왕에게 성리학을 가르쳐 줄 만큼 위대한 학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왕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썼어요. 성악 식도라는 책, 성악 지뷰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편으로 이황은 여기 하나 더. 나중에 이황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대거 일본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회계 이황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학습지에 사진들을 좀 넣었는데 수능 특강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조선에서 유행했던 이제 백작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 초기에는 분총사기가 유행하다가 분총사기 고려시대는 뭔데 청자였죠. 청자 분총사기에다가 살인들이 집권하는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백자가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조선 전기에 가장 유명한 그림 두 가지도 실어놨어요. 목류도원도와 고사 관수도인데 수능 특강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6강의 내용이에요.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온라인 클래스 보면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오늘은 여기까지.